자, 여기서 뭐야? 하나, 둘, 셋, 슛! 드리블. 그럼 여기선 뭐야? 하나, 둘, 셋, 패스! 드리블. 로빈요! 맨시티가 리버풀을 3대0으로 꺾었습니다. 이로써 맨시티는 아스날에 이어 리그 2위, 리버풀은 8위까지 떨어졌어요. 뭐 아직 초반이니까 이번 시즌에 프리미어리그가 이제 11경기 했지만 뭔가 승격팀, 죽어도 썬더랜드가 초반부터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서 그런가 유독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이 뭔가 기술적이고 세밀한 부분보다는 막 더 많이 뛰고 터프하고 그런 롱스로잉, 세트피스 위주의 느낌이 강한 경기들이 유독 많은 느낌이었는데, 와, 이 맨시티 리버풀전은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특히 맨시티가 이번 경기 스타일 자체를 막 높은 지역에서 강한 압박보다는 뒤에서부터 차근차근히 만들어 나가는 스타일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걸 첫 번째 골에서도 알 수 있었어요. 누네즈의 크로스가 홀란드의 머리에 닿기까지 필드 플레이어 10명 전원이 공을 만졌고 총 20번의 패스가 이루어졌어요. 소위 말해 짧게 썰어 나온다고 하죠. 이게 이제 데브라이너가 나갔고 로드리가 부상당하면서 이번 시즌 펩이 시도하는 세부 전술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미들 지역에서 누군가 번뜩이는 탈압박 이후에 한 번에 찔러주는 패스나 수싸움을 통해서 볼을 지키고 한 번에 큰 반대 전환보다는 짧게 5m 내의 패스를 선호하는 베실바, 포든을 중앙에 두면서 공이 있는 주위에 늘 상대보다 숫자를 하나 더 두는 방식으로 상대의 모든 압박을 대처해 나가는 이 펩의 전술로 이날 맨시티는 리버풀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베실바, 포든이 정말 성실히 뛰어주면서 늘 공에 가까이 있어. 와, 진짜 묵묵히 좋더라. 그렇게 풀어나와서 패스를 받은 도쿠는 이날 크랙 그 자체였어요. 리버풀 수비들 정신 못 차리게 경기 내내 흔들어 제낍니다. 때로는 호흡 가다듬으라고 아주 충분한 시간을 줘요. 그때는 다 숨죽이고 있어. 이제 브래들리는 뭐야 새끼, TV로 봤던 거보다 훨씬 더 오래 가만히 있네? 막 수비가 페이크해. 수비가. 반면에 도쿠는 평온해. 그리고 우리 편 맨시티도 이제 뭐 좀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야 여기 줘 할 때쯤 도쿠가 칩니다. 우리 편도 예측이 안 돼. 결국 코나테와 브래들리 둘이 붙는데도 달고 치고 사이로 빠져나오고, 이날 오른쪽 수비수들은 아주 도쿠한테 쩔쩔 맸어요. 첫 번째 차이를 만든 것도 도쿠의 드리블이었는데, 이 장면에서 사실 도쿠의 첫 번째 드리블 시도가 브래들리에게 완벽히 읽힌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브래들리가 그 공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코나테와 사인이 안 맞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도쿠가 볼을 다시 자기 걸로 만들면서 튀어나오는 골키퍼를 제치려다 PK를 만들어낸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첫 번째 도쿠의 드리블 시도가 브래들리한테 읽힌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뺏기고 그냥 리버풀 볼로 됐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이런 당일 맨투맨끼리 심리전이 쌓여가는 과정일 뿐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칠 때 그걸 이용하면 돼요. 도쿠만 멘탈을 놓지 않으면 돼. 그런 쪽으로 또 도쿠가 멘탈이 정말 좋거든요. 한 번 막힌 거에 별로 개의치 않아. 어느 날은 5번 막혀도 6번째 똑같이 거길로 쳐서 득점을 이끌어내는 선수예요. 결국 경기 중에 한두 번만 통하면 그게 경기 결과를 바꿔놓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시도예요. 축구에서 시도를 한다는 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을 때 시도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강인, 데브라이너의 패스 성공률이 세계 최고가 아닌 이유는 남들이 하기 힘든 패스 시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윙어도 똑같아요. 결국 이 도쿠의 시도가 페널티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홀란드가 실축하긴 했지만 도쿠는 이날 결국 후반 60분 코나테를 앞에 두고 요거 하고 ZD 가마 때린 게 기가 막히게 꽂히면서 이 경기의 마침표까지 딱 찍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드리블을 유독 좋아했던 도쿠는 형 제퍼슨이랑 매일 동네에서 해가 질 때까지 축구를 했대요. 근데 거기가 이제 잔디가 없고 공간이 좁으니까 조금만 빠르게 치거나 공의 속도를 죽이지 않으면 공이 맨날 떼굴떼굴 밖으로 나갔던 거야. 그렇다고 패스보다는 드리블을 하는 게 좋았던 어린 도쿠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앞에 있는 애를 내가 제껴서 골을 넣을 수 있을까? 결국 타이밍 싸움이다. 공을 죽여놓은 다음 내가 수비보다 더 빠르게 반응해야겠다. 그때부터 도쿠는 공을 멈춰놓기 시작한 겁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도쿠는 지금까지도 그 드리블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펩이 말했습니다. 10m 안에서 도쿠는 세상 누구보다 빠르다. 이거로 동네를 제패한 어린 도쿠는 벨기에 명문 안더레우트 유스 아카데미에 입단하게 됩니다. 근데 초반에 많이 혼났어요. 드리블만 한다고.
근데 코치도 참 혼내기도 뭐했던 게 도쿠는 원체 내성적이고 말도 별로 없는 조용한 아이였는데 공만 잡으면 애가 도는 거야. 드리블만 하는 애로. 왜 그런 애들 있잖아요. 애는 착해. 막 이기적이어서 혼자 하려는 게 아니라 좀 이해가 필요할 뿐이야. 한 명 제끼고 두 명 제끼고 세 명 제꼈으면 좀 줘야 되는데 4명 5명까지 제끼려다가 뺏겨. 그러니 이거를 적당히 하라고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드리블이 심상치가 않아. 괜히 내가 여기서 그만하라고 했다가 선수 하나 안 나오면 코치도 뭔가 죄책감이 들고, 코치는 딱 보면 알지 이거 평범한 재능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당시 코치는 도쿠를 회상하면서 그는 항상 팀에서 제일 빨랐고 드리블도 제일 잘했다. 하지만 마무리 작업에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도 결국 많은 발전을 이뤄냈대요. 그때부터는 도쿠를 거의 막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도쿠가 있는 팀은 매년 8개에서 9개 트로피를 들어 올렸대요. 근데 이게 맞아. 프리미어리그에서 이 정도 드리블 사이즈 나오는 거면 그냥 털어서는 지금 이 드리블 안 나와. 진짜 개 털어야 돼. 진짜 4명 제끼고 5명 제끼고 5m 뒤에서 출발해도 다 잡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런 애들도 프로 가면 또 모른다? 프로 가서 멈추는 선수들도 정말 많아요. 하지만 도쿠는 어나더였죠. 그렇게 벨기에 천재 제2의 아자르 전국 랭킹 1위로 소문이 난 도쿠는 15살이 되던 해에 리버풀에서 도쿠를 데려가기 위해 클롭의 제라드까지 나서서 도쿠를 설득합니다. 가족들에게 차, 집, 아버지 일자리까지 준다고 했대요. 안 갈 이유가 없잖아. 근데 그때 갑자기 안더레흐트 선배, 벨기에 선배 루카쿠가 당시 맨유에 있으면서 안더레흐트 훈련장을 자주 방문하던 시기였는데 안더레흐트 회장도 뭔 이유 때문인지 보내기 싫었나봐. 그래서 루카쿠한테 설득을 부탁했대요. 루카쿠도 어린 도쿠가 아직 안더레흐트에 남는 게 좋다고 판단하고 영상 메시지를 찍어 보냅니다. 안녕 도쿠, 나 루카쿠. 아직은 떠날 때가 아니야. 너무 일찍 외국으로 나가면 성장할 기회를 잃는다. 안더레흐트에 남아서 더 단단해지거라. 왜냐면 루카쿠도 어린 나이에 안더레흐트에서 벨기에 리그 씹어먹고 첼시에 갔다가 초반에 좀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또 있으니까. 결국 이 영상이 도쿠 가족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성공했고 도쿠는 안더레흐트에 남게 됩니다. 당시 안더레흐트 회장은 이때를 회상하면서 만약 루카쿠가 1, 2주만 늦게 왔다면 도쿠는 리버풀에 갔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 그래도 그렇지 그 리버풀을 그렇게 털어 도쿠? 그렇게 도쿠는 안더레흐트에서 잘 성장하고 스타드레인을 거쳐 드디어 맨시티에 입성하게 됩니다. 근데 도쿠가 처음 시티에 왔을 때만 해도 돌파 시도는 미친듯이 하긴 하는데 뭔가 좀 애매했어요. 드리블은 좋은데 결과물이 없다라는 평가가 늘 뒤따랐었는데 올 시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도쿠는 결과까지 만들어낼 줄 아는 선수가 됐어요. 올 시즌 이미 초반인데 3골 4도움. 그리고 무엇보다 도쿠는 이 경기당 영향력에서도 훨씬 더 무서워졌어요. 사실 스탯도 스탯이지만 이 경기 영향력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윙어의 근본은 결국 사이드 지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단순하더라도 골을 좀 못 넣어도 윙어는 압도적인 스피드와 피지컬 여기에 간단한 개인기 이걸로 경기 내내 사이드 돌파! 그러다 한 번씩 안쪽으로 파고 들어오고 그리고 끊임없이 막 수비 뒤로 돌아 뛰어서 수비 라인 붕괴시켜주고 예를 들면 예전에 데니우손이나 더글라스 코스타, 안토니오 발렌시아, 모우라, 생 막시멘, 트라우레 저는 이게 윙어의 근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기에 슈팅도 좋고 크로스도 좋고 풀매도 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러면 그건 딩요, 메시, 호날두, 아자르고 너희한테 골, 플레이메이킹 대단한 축구진은 크게 안 바래. 그냥 드리블 스피드로 사이드 조져놔줘 이런 거. 그렇다고 너무 막 컨디션 안 좋은 날 고든이나 마르티넬리, 브레넌 존슨 이 선수들처럼 너무 직선적이기만 하면 힘들 수도 있겠지만 결국 윙어로서 최고는 뭐니뭐니 해도 파괴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도쿠는 이미 탑클래스 윙어 중 한 명이지 않을까. 근데 도쿠가 이제는 결정까지 지으려고 하네? 이 도쿠가 변화하는 데에는 이번 여름 훈련이 결정적이었어요. 지난 시즌 뭔가 좀 아쉬움을 남긴 도쿠는 이번 여름에 그냥 쉬지 않고 마지막 3분의 1 지점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훈련했대요. 개인 분석 코치까지 고용하면서 지금도 매주 자신의 플레이를 리뷰하면서 이 상황에서는 패스, 저 상황에서는 슛! 뭔가 이럴 것 같은데? 그 코치랑 도쿠랑 영상을 보면서 자 여기서 뭐야? 하나 둘 셋 슛 드리블. 그럼 여기선 뭐야? 하나 둘 셋 패스 드리블. 이렇게 마지막 결정의 순간을 훈련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펩도 도쿠의 이런 노력과 변화에 맞춰서 도쿠를 돕기 위해 전술적인 면도 좀 조정해줬어요. 예를 들어 왼쪽 사이드백 오라일리나 아인누리를 안쪽으로 좁혀서 도쿠에게 보다 넓은 1대1 공간을 주는 거죠. 가끔 윙어가 1대1 해야 되는데 사이드백이 오버래핑 나갈 때 있어요. 그럼 사이드로 치면 겹치잖아. 그런 거. 그리고 홀란드와도 훈련장에서 계속 함께 연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움직임과 어떤 크로스가 잘 맞는지 서로 맞춰 나가고 있다고 해요. 원톱도 마찬가지예요. 1대1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앞으로 잘라 들어올 때 있어. 여기도 겹치는 상황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윙어들이랑 원톱이랑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정말 많이들 해요. 예를 들어 내가 라인 끝까지 돌파를 하면 원톱은 앞에 잘라주고 반대 윙어가 컷백 위치에 있어줘 라든지, 한 4분의 3 지점에서 볼을 잡으면 나 그냥 수비 뒤에 골키퍼 앞에다가 얼리크로스 떨궈 놓겠다, 항상 대비해라 라든지. 역시 그냥 되는 건 없어. 이 리버풀전 도쿠의 대활약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 뒤엔 역시나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 끊임없는 노력이 뒷받침됐던 거예요. 이제 진짜 도쿠를 막기 힘든 이유는 본능과 체계가 붙었기 때문이에요. 길거리 축구와 패배 구조가 하나로 섞인 건데 이걸 어떻게 막을 거야? 예전보다 돌파의 환경도 좋아졌고, 그리고 지금은 무조건 돌파가 아닌 상대의 움직임을 보고 두세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진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둘씩 결과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고작 23살인데 도쿠는 과연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요? 프리미어리그 윙어 탑? 전세계 윙어 탑 3? 아자르?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